예, 반갑습니다. 이정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있으세요? 한 명도. 뭐 TV나 뭐 이런 데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이쪽 그 고스에듀에서 거의 요 무렵에 한 4년, 5년째 계속 예비 고일 대상으로 강연을 해온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그동안 입시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아무래도 또 대상이 정확하다 보니까 올해 뵌 분들을 좀 내년에 뵙기는 좀 어려운 구조긴 하죠. 근데 이제 매년 이렇게 뵈면서 여쭤보는 부분 또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을 가장 좀 궁금해 하실까? 제 입장에서도 사실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쭤보고 하면은 질문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로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 어떤 부분에 좀 유념해야 할까? 이건 좀 공통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오늘 인원이 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인원인데 아까 원장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대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들으시다가 혹시 정말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알고 가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그냥 기탄 없이 말씀을 주시면 뭐 이 정도면은 다 용인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내가 잘 모르면 다른 분들도 모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2025학년도 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앞쪽에서 2024학년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바뀔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중요한 건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2024학년도 입시는 알고 있느냐예요. 그럼 한번 좀 여쭤볼게요. 뭐 그래도 난 여기저기 뭐 설명회도 다니고 정보 취합을 많이 해서 2024 변환 좀 알고 있다 하는 분 계시면은 손 한 번만. 제가 물어보진 않을게요. 네, 진짜 아는지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뭐 전혀 모르세요, 그 부분도? 뭐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24학년도 입시에서 상당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뀔 예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겠네요. 많이 바뀌었는데 2025학년도 입시는 아직은 확정된 건 없어요. 다만 예측치만 있을 뿐입니다. 그 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예측이라고 하는 게 항상 좀 엇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 교육제도 무조건 바뀌어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죠. 그러니까 3월에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가능성이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2024학년도 입시가 바뀐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야 그 이후 과정에 대한 이해가 수월해질 수 있고요. 2024를 바탕으로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5는 단순 예측치, 정확한 결과가 나오려면은 우리 아이들이 고1 9월 달이 됐을 때 그것도 100% 정확하진 않아요. 어떤 입시가 치러질지가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각 대학별로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거고 어떤 쪽이 유념할지는 우리 아이가 고2 4월이 되어야만 그때 확정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혹시 어디 뭐 다른 곳에서 이건 100%입니다라고 해도 사실 아직까지는 그저 예측치일 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뒤에서도 혹시 글씨가 보이시나요?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직 다 젊은 분들이라서 예, 뭐 놀라신 분들은 없으시네요. 이건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길 가다 붙들려 온 사람은 아니고 올해로 횟수를 세보니까 딱 20년째더라고요. 20년째 입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뭐 책도 썼다 소소한 뭐 깨알 같은 자랑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연에 앞서서 일단 올드보이에 나오는 대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 혹시 영화는 좀 보셨나요? 워낙 유명한 영화라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극중 그 유지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최민식 씨한테. 당신의 진짜 실수가 대답을 못 찾은 게 아니라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입시의 변화 중요할 수 있어요.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정원이 어떻게 조정되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무엇이 바뀌었느냐 보다는 왜 바뀌었느냐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 왜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또 그리고 우리가 속된 말로 삽질하지 않고 좀 정확한 방향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 뭐 아주 긴 시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워가는 시간이 된다면 참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이제 뭐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순서랄 건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는 왜 바뀌었는데 대입 개편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개편에 따라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눈앞에 둔 우리 아이들은 뭘 알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죠?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오늘 뭐 날씨도 좋고, 그렇죠? 예, 조금 쌀쌀하긴 합니다만, 맑은 하늘, 예. 스카이라고 하는 게 중의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하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망하는 학교를 엮어서 스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스카이 대학 서영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리고 그 추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건 스카이뿐만 아니라 국내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런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학종부터 시작해서 수능까지 대략 한 5가지 정도, 이 수능만 우리가 정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수시 전형에 해당이 되겠죠. 이 각각의 비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21학년도와 올해 고3 아이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의 비율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1학년도는 누가 뭐래도 학종이 가장 많았어요. 비율적으로 전체 과반을 넘어섰죠. 자, 그랬던 것이 2022학년도가 되면서 비율 변화가 이렇게 발생을 했다. 이거 뭐 표 이해는 가시죠? 자,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뭐 어떤 전형이 좀 늘어났나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막 어려운 질문을 드리진 않아요. 예, 이거는 그 최소한의 관심과 시력만 뭐 정상적이라면은 답할 수 있는 질문들 위주로 제가 던지니까,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서로서로 웃는 얼굴로 기분 좋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딱 이런 단상에 서면은 뭔가 시위대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웃으면서 기분 좋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자, 어떤 전형이 좀 늘어났죠? 그래요. 예, 좋습니다. 교과 전형하고 수능이 다소 늘어났어요. 자, 이런 추이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현재 중3 아이들이 대입을 치를 때도 이게 큰 폭은 아니겠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여기 쓰여 있는 대로 교과 전형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국립대나 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의 증가폭이 타 사립대보다 더 커질 겁니다. 또한 수능 전형, 다시 말해서 정시가 증가했어요. 이 부분은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선망하는 대학교, 서울 소재 이제 16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무조건 40%까지는 늘려야 하죠. 물론 이 안에도 약간의 변수는 있어요. 교과 전형을 충당하는 비율에 따라서 꼭 40%가 되지 않아도 크게 뭐 제재를 가하진 않겠다라는 조항이 있긴 한데 이거는 뭐 그때 가서 볼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적으로는 대략 한 6대4 정도로 정시 수능이 40%까지 증가할 거야. 지금 36%가 됐다고 보여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증가를 할 건데,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쪽 전형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손 들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한 번도 안 드셨으니까 있다 하는 분, 이것도 안 물어볼게요. 일단 있는지 여부만 좀 궁금합니다. 그게 있다 하는 분 혹시? 이게 서로 아직까지 이렇게 마음을 열 시간이 안 됐죠? 알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애는 모르겠어. 나는 있다 하는 분 혹시 없으세요? 나는 이런 전형으로 보내고 싶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냉정히 말해서 내가 어떤 전형으로 대학 갈지도 못 정했고 앞으로도 한 1, 2년 사이에 모를 거다. 그러면 사실 이건 바뀌는 부분 알아봐야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뀜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갑자기 좀 약간 광고가 돼버리는데 제가 몇 회차 했죠? 이거 말고 5차 강연인가요?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4학년도 대입 변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포인트는 대략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정시 비율이 40%로 확대되는 거, 이게 어쩌면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각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그렇다면 이 바뀐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비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다 한 번씩 들어는 보셨죠? 그렇죠? 자, 비교과,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입시에 미반영된다라는 내용인데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과 활동부터 창의적 체험 활동까지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글자 수가 줄거나 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록이 되더라도 입시에서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모두 다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있는 항목인데 세특 같은 경우에는 500자 그리고 뭐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반영하겠다. 오히려 반영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행특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1000자까지 가능했어요. 그랬던 걸 500자로 줄이긴 하되 이것도 거의 대부분 대학에서 이거는 웬만하면 특히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수상경력이라든가 독서활동이라든가 나머지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인적 학적 사항부터 시작해서 기타 활동까지 쭉 적어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왜라는 질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그렇다면 도대체 왜 2024학년도에는 이 항목들을 줄이려고 했을까? 또는 기재를 금지했을까? 내지는 기록이 되어 있더라도 반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걸까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침은 누가 어떤 이유로 정했을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항목들이 정말 다양한데 입시의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도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고3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입시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오늘은 질문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열심히 떠드는 걸로. 네. 학생들하고 얘기해보면 뭐 저희요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웃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뭐래도 입시의 주체는 대학입니다. 대학 본위로 굴러가는 게 우리나라 입시의 특징이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뭐 인정하지 않으면은 뭐 대학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입시의 주체가 원해서 이렇게 바뀌었을까? 아니면은 교육 수요자인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또는 고등학교 교사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거 애들이 자율동아리 너무 많이 해서 그거 쓰기 귀찮아 죽겠어요, 선생님이. 이거 진짜 막 200자, 300자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이건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라든가, 또는 뭐 뒤에도 등장을 합니다만, 추천서고 자기소개서도 이거 뭐 쓰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것 좀 지긋지긋하니까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요구에 의해서 바뀐 게 아니다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양한 항목들 중에서 대학 입장에서 요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 합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요 두 가지 항목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임의로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교육 정책을 정할 때 이거는 예년 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현재든 목적은 언제나 같아요. 크게 두 가지 대전제를 가지고 가는데 첫 번째는 학생들의 행복권 보장입니다. 그리고 학습권 보장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입시에 내몰린 상태에서 불행한 고등학교 생활을 하지 않도록 막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전제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책들이 학습 부담 경감 쪽으로 정책이 정해지고 있어요. 특히나 2000년대 들어서는 계속해서 그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이번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좀 많이 행복해졌니? 라고 물어보면은 애들이 눈으로 욕하죠, 그러면.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전제는 뭐냐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이에요. 자, 이게 뭐 학원에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 하는 게 온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 정책이 바뀌는 건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지출을 줄이겠다라는 취지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예를 들기는 조금 시간상 부담스러우니까 가령 자율동아리 같은 거 좀 전에 말씀드린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013에서 14로 넘어가면서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제 대학들이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2015학년 무렵에는 학종이 이제 대세 전형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가장 비율이 높은 전형으로 지금 쭉 입시가 치러져 왔어요. 자, 그런데 그동안 대입 그리고 고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서서 제 소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플로우 교육이 위치가 이제 분당에 있어요. 분당에 수학의 아침이라는 학원으로 더 유명한데 그쪽에서 특목 입시를 하는 아이들이 지금도 좀 많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 중에도 준비하는 친구들이 안 물어보기로 했지만 혹시 뭐 있나요? 이거 뭐 부끄러운 질문은 아니니까. 그리고 나의 프라이버시다 싶은 분들은 그냥 가슴 앞으로 이렇게 손만 살짝 들어봐 주셔도 이거 무슨 경매장 같죠? 그렇게 표시를 해주셔도 뭐 그런 친구 없나요, 여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이제 진실이 나오는데 뭐 특목 자사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좀 말씀드릴 내용이 있고 아닌 말로 뭐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뭐 여쭤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없는 걸로 알고 하나 둘 셋 땅땅땅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한 번에 딱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아이들의 입시 결과를 지켜봤더니 예전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일반적인 우리 창체 동아리라고 얘기를 해요. 정규인가 동아리가 동아리만 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언제부턴가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아이들이 자율동아리 활동이 점진적으로 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학 또는 특목자사고에 합격한 아이들의 결과치를 살펴봤더니 자율동아리를 했던 아이들의 합격률이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에 비해서 거의 2배가량 높은 결과를 발견을 했어요. 그럼 이 정도 수치면 나름 유의미한 수치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나름 입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설명회에서든 학생들 컨설팅 때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다른 부분들 다 좋아. 근데 동아리를 요거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자율동아리도 하나 만들어서 해봐. 이왕이면은 학습 관련된 걸로. 그런 식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몰아가고 종용하는 분위기가 교육 현장에서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율동아리가 나쁘냐? 아니요, 좋아요. 아이가 학교 이제 뭐 지금 다들 중학교 생활 이제 아이들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의 진로에 맞는 학생이 하고 싶은 동아리, 마음에 쏙 드는 동아리가 없는 학교도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직접 마련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뜻맞는 친구들과 의기투합해서 나름 우리들이 주도적으로 동아리 활동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거기에 맞춰서 뭐 100% 성공은 아니더라도 툭탁툭탁 좌충우돌하면서 생활을 하면은 그 자체로도 자기 주도적인 학습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후죽순 자율동아리가 입시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이냐. 이거는 여기 등장하는 사실 소논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고무렵의 과학고나 영재학교 또는 과학중점대학교, 과학특성화대학교 이런 데 지원한 아이들이 소논문 없이 지원했다 그러면 거의 약간 과장하면 야, 너 미쳤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아이들이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아이들 중에도 이제 자율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가면 전략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또 나타날 텐데 동아리 활동 계획서를 쓰고 뜻맞는 친구들을 모으고 또 그 안에서 활동을 말 그대로 주도적으로 해나간다는 게 교과 학습과 병행해서 하는 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중학교 때는 조금 철이 없어서 힘들다면 고등학교 때는 시간에 쫓겨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사교육이 개입돼요. 그래서 한 뭐 겨울방학 즈음 되면은 이제 특히나 뭐 컨설팅 위주로 운영되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자율동아리 대비반 뭐 이런 것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1, 2월에 자 어떤 주제를 할 건지 선택을 해주고 활동 계획서도 대신 써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아이들을 불러 모으는 스킬까지 가르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연구해야 될 주제에 대해서 팁도 주고 책도 추천해주고 더 심한 경우에는 보고서 같은 것들은 거의 대신 써주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그냥 말만 들어도 가격이 쌀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원래 없던 게 생겼으니까 다시 말해서 신상은 원래 다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는 그런 학원들도 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대치동 쪽에서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름을 좀 바꾼 학원이어서 예전에는 입시의 신이라는 그 컨설팅 학원이 있었어요. 그쪽에서 자율 동아리를 거쳐서 소논문까지 써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한 학기짜리 프로젝트가 중학생은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정도에 따라서 한 700만 원 정도까지 받았고요. 여기에다가 소논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은근히 부추겨요. 야, 너 책 한 번 내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독립출판이 가능해지면서 욕심 조금만 내면 책까지 낼 수 있어요. 뽀대는 나잖아요. 저자 해가지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름 딱 들어가면 이제 그러면은 또 한 200만 원 정도 추가되고, 그게 이제 뭐 교육부에서 모를 수는 없으니까 일종의 취지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율 동아리가 소논문이 그냥 교내에서 충실하게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걸 축소시키고 싹을 좀 잘라내는 형태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것들은 진로희망상, 뭐야, 진로 되게 중요한데 왜 대학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 왜 합의를 했을까? 이 부분은 뒤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믿을 수가 없다예요.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이것도 뭐 어머님들 입장에서 이놈의 봉사활동 애가 하는 건지 내가 하는 건지 모르겠네 하는 거 있죠. 뭐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걸 가지고 경쟁 붙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대학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항목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나름의 부작용이 예고되어 있고, 또 그리고 부작용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여기 보시면은 정보가 통으로 제외되는 것들,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가 제외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자취를 감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반영하고 싶어도 반영할 수가 없죠. 하지만 미반영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기록은 돼요. 기록은 되는데 정책적으로 웬만하면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 그리고 한 가지 학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부에서 방침을 정했다. 아까 예를 들면 대학별로 정시를 40%로 늘려. 그러면은 모든 대학이 늘려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학 입장에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대신 이제 이런저런 제재 압박 수위가 높아져요. 행정적 제재를 가한다든가 지원금을 줄인다든가 이런 제재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학령 인구도 한창 줄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재정이 어렵거나 중하위권 대학들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을 안 듣는 대학들은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학교들이에요. 그 학교들이 보통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뭐 학교별 장부를 다 까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국내 대학들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대학은 고대하고 이대거든요. 그 두 학교가 돈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솔직히 말해서 지원금, 물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지원금 끊기는 게 그렇게 겁나는 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전통적으로 볼 때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뭘 하라고 할 때 한 번에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1년, 2년 버티는 거는 뭐 진짜 일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반영하지 말라고 한 것도 대학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여지를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과 미반영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지금 당장 판단을 이렇게 딱 칼로 무자르듯이 결정할 게 아니라 다소간의 여지를 남겨둘 필요는 있다.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것저것 다 줄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추후 입시에서는 뭐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보지 않겠대요.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뭐예요? 요거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플러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중심으로 보겠다. 자, 세특. 우리 아이들 학생부 그래도 보셨죠? 중학교 3년 과정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뭐 나름의 정독 좀 해보셨나요? 계모는 아니시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관심이 없으신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세특만 가지고도 아이들 볼 수 있잖아. 뽑을 수 있잖아. 굳이 추천서가 필요해? 세특 같은 경우에 지금 교육부에서 권고한 거는 각 과목별로 500자씩 거의 의무적으로 아이들에게 써줘라.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냐. 공정한 사회. 이제 뭐 뒤쪽에서 사례들도 보여드릴 텐데 어떤 아이들은 500자를 꽉꽉 눌러 담은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한 100자 혹은 그 이하로 작성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상대적으로 아이가 잘하고 못하고는 또 생각을 안 하세요. 설령 못했다 하더라도 왜 이것밖에 안 써줘? 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불만이 학종은 공정하지 않다 쪽으로 이제 치우치게 되다 보니 교육부 입장에서는 그냥 그걸 딱 칼로 재단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런 뒷소리 나오지 않게 그냥 선생님들이 500자씩 다 써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3년을 합산하면은 대략적으로 추산했을 때 한 2만 자 정도의 분량이 나와요. 세특이랑 행특을 합하면. 2만 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딱 감이 오세요? 아이들이 보통 그 자기소개서, 고3 아이들 또는 뭐 중3 아이들 자기소개서 쓰지 않습니까? 그게 대체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요구하는 게 1500자 자소서예요. 1500자 자기소개서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평가하기 위해서 보통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늘상 해오던 사람도 이거를 한 번에 딱 훑어보려면은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2만 자라고 하는 건 우리 흔히 보는 소설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설책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책마다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근데 한 뭐 600자, 700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6, 700자면은 2만 자면은 몇 페이지 정도의 분량일까?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산수를 잘 못해서 대략 어느 정도인지 나오죠. 거의 3년 내가 생활을 충실히 하면은 책 한 권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는 좀 출발한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까지 분량이 많아지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평가나 분석이 가능할까? 물리적으로. 그 부분도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찌됐건 간에 세특 행특이 이만큼 있으니까 추천서도 없어도 되고 자소서도 없어도 돼. 2024학년도엔 그렇게 입시를 치를 거야. 근데 이제 변수는 뭐냐면 24학년도에 대학들이 이 방식을 1차적으로 따를 거예요. 따르고 한번 평가를 해보되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면 2025학년도에는 이 형태가 다소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 무슨 의미냐면 고등학교에서 잘 써주고 못 써주고를 떠나서 계열별로든 학교에 따라서든 세특이나 행특 반영하는 영역을 제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열에 따라서 우리는 요쪽 세특을 볼 거야. 우리는 진로 선택 과목만 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 학교도 나올 수 있고요. 우리는 수학, 과학 계열만 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 학교도 분명히 그때부터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확실한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다 보거나 계열이나 내용을 한정 지어서 보거나 단 한정을 짓는다고 했을 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갈 건데 그 아이한테 야 너는 윤리하고 사회만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할 리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학생의 진로 계열과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관리가 필요하다. 나머지 서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반영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손을 놓을 게 아니라 최소한의 관리는 한 후에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고 요거는 그동안도 꾸준히 서류가 축소되어 오고 있었는데 더 가슴 아픈 얘기를 하자면 이게 갑작스럽게 축소되고 정시가 늘어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학생의 행복권도 아니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도 아니고 직접적 원인 딱 세 가지만 들자면 첫 번째는 우리 그 최서윤님 이전 이름 최순실님 예, 그분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여기서 크게 멀지 않은 최근에 또 다른 쌍둥이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전 쌍둥이 자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또 조국 전 장관님 예, 요분들이 만든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급조된 결과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자 그리고 자동봉진 독세 종말이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빼고 아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까? 이 내용을 빼고 아이를 평가하게 되면 그냥 교과 전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평가는 어렵더라도 간접적인 평가, 가장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면접을 통한 방식이 동원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24학년도에 면접을 보겠다고 그러니까 기존과 다르게 면접을 늘리거나 심화하겠다고 아직 발표한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만
내년쯤 되면은 그런 학교들이 슬슬 생겨날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치를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후년이 되면은 확정돼서 나올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손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설사 직접적인 면접을 통한 입시가 치러지지 않더라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쓸 때 선생님들이 무조건 이 항목을 참고해서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이 내용이 풍성하고 충실한 학생들은 당연히 이쪽 내용도 충실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성이 크게 사그라들진 않는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소서하고 추천서를 폐지하겠다.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어떻게 됩니까? 자소서가 사라져요? 추천서가 사라져요? 입시에 있어서의 3대 서류라고 하던 것 중에 2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남는 거는 학교생활기록부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만 퇴임을 할까? 나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 정도로 좀 스트레스가 심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현행 입시에서는 추천서는 뭐 거의 폐지됐다고 보면 되니까요. 자소서하고 학생부가 있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무조건 자기소개서예요. 그게 한 2배, 3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가 다소 미진하더라도 참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자소서가 없다? 그러면 서류는 그냥 100%죠, 이게. 그렇다 보니 내용에 있어서 뭔가 잘못 기재된 게 있거나 학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내가 이걸 어떤 말을 쓰냐에 따라서 아이의 당락이 갈릴 수 있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지막지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수 학교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학교생활기록부, 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대한 기준 마련에 지금 돌입한 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 마련이라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 선생님인데 이번 학기에 수학 점수가 90점 이하인 학생에게는 우수하다는 말은 쓸 수가 없어.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이 수행평가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행평가에 대한 기술 자체를 하지 않겠어. 이런 식의 기준을 미리 정해주고 거기에 맞게끔 기록하는 방식으로 그래야 좀 뒷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의 그런 기준을 정하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교과 학습 시간에 충실하지 못하고 선생님이 내준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학생의 역량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이런 친구들이 저기 시골 가면 별로 없어요.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 생활 충실한 아이들이 1등 하는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이 곧 학교장 추천으로 대학 가는 아이들이고 이게 거의 공식처럼 돼 있는데 교육 특구로 가면 갈수록 그런 괴리감이 있는 아이들이 생겨납니다. 학교 수학 시간에 자요. 근데 1등을 해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 밖에 선생님이 더 좋은 선생님이 많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구조에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자소서 추천서가 없어졌다. 이걸 통해서 파생되는 결과는 학교 수업 시간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귀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면접이 다소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수준에서의 전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석박사 수준의 전문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래 집단 내에서 좀 더 많이 아는 하나라도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거는 뭐 추후에 살펴볼 일이지만 활동형 인재의 반대말 학습형 인재라고 볼 수 있는데 다소 과거로 회귀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동이 왕성했던 뭔가 말 그대로 활발했던 학생들은 평가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소 줄어들었고 위축됐다. 그럼 그만큼 점수로 정량화된 데이터, 수치화된 데이터로 나를 증명하는 게 24학년도는 말할 것도 없고 2025학년도에도 그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교 프로파일이 폐지됐어요. 자, 이게 발표가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저런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뭐 내용 한번 쭉 살펴보시되 이거 특별히 이해가 안 갈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입시를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는 거는 뭐 온당치는 않지만 그 부분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고교 프로파일이 사라졌다.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아이가 아직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별 생각은 없습니까? 네. 그쵸. 제가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안 물어보기로 했지, 참.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고교 프로파일이 폐지돼서 가장 수혜를 본 학교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본 학교는, 일반고 중에서 전체적인 학업 성취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학교는 수혜를 본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손해를 본 학교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교육특구에 있는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은 일반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학교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프로파일을 폐지했을 때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건 100% 특목자 사고가 피해지. 왜냐하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학교는 선발형 고등학교입니까? 배정형 고등학교입니까? 그 학교는 기숙사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학교에서 자랑하는 특색 사업은 뭡니까? 이런 항목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결국은 물음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 이 학교가 특목고 자사고구나, 일반고구나 이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뭐 그런 상태에서 학교 이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들이 손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요거예요. 전문교과명 그리고 학교별 특색사업 같은 것들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학교에 대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특히나 뭐 아까 이야기한 스카이를 비롯해서 서영고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죠. 뭐 하나고가 됐든 외대부고가 됐든 대원외고가 됐든 이 아이들 한두 해 받아보겠어요? 동아리명만 봐도 알거든요. 어떤 학교인지. 그런 학교들은 이제 한 10년에 한 명 들어오는 학교는 이게 도대체 어디야? 동아리명을 봐도 모르겠죠. 근데 매년 수십 수백 명씩 들어오는 학교는 그것만 봐도 바로 딱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만 이제 그렇다면 왜 교육특구에 있는 성적이 좋은 사실은 뭐 이쪽에 있는 학교도 살짝 발을 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학교들이 불리할까? 전문교과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학교들은. 그러니까 교과명으로, 아, 그 학교겠거니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특색사업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지방으로 가거나 혁신학교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특색사업이 많은데 이쪽 지역에 있는 또는 뭐 살짝 건너가서 뭐 강남이나 송파, 아, 여기 참 송파죠. 그런 쪽으로 가거나 하면은 특색사업이 상대적으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아이들이 그냥 다른 개인적 연구나 학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서 진행되는 활동들만 봤을 때는 다른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학생부만 봤을 때는 특색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원래는 이왕이면 이름 밝혀지면 좋잖아요. 사실 보인고 정도만 돼도 밝혀지는 게 좋아요. 뭐 휘문고 말할 것도 없고 단대보고 말할 것도 없죠. 여기입니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편견을 갖기 쉬우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사라진다. 어찌됐건 이건 뭐 사라졌기 때문에 뭐 우리가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이 지역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건 없지만 굳이 평가를 하자면 사실 유리해진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공정성과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답니다. 학종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입시 결과 이의 신청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 이게 공정성과 투명성에 해당이 될 거예요. 전문성을 확보하겠다. 고교 교원이라든가 대학 사정관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계속해서 교육이라든가 세미나를 갖고 전문 인력이 아닌 사람이 입시에 참여하는 것들을 막겠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학에서 학종 평가를 하는데 조교, 그것도 1, 2년차 조교를 데려다가 자 이거 평가해 라고 맡겨놓고 교수는 자리에도 없고 이런 상황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건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굉장히 분노할 일 아닙니까? 아이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로 잡겠다. 취지는 정말 좋아요. 근데 이제 현실성이 있느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학종 평가 기준을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쓰여 있다시피 학종의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그동안의 입시가 너무 점수화, 서열화, 수치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수를 만들어내는 기계로 전락했다. 학생마다 꿈도 다르고 비전도 다르고 목표도 다른데 그렇다면 이걸 너무 숫자로만 평가할 게 아니라 정성평가를 가미하는 게 선진교육으로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된 거죠. 그런데 평가 기준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그런 정성적인 평가 기준을 용인하는 그런 또 민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학교가 뭐 기준을 딱 마련을 합니다. 우리 학교는 1차적으로 아이들을 뽑을 때 뭐 인성적인 부분을 평가를 할 때 우리 학교에서 뽑는 아이 일단은 착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애가 안 착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착함 지수가 70점밖에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쉽게 수긍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준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 자체가 숫자로 표기되기가 매우 어렵다 보니까 어차피 이견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100% 정량화한다? 그러면 그냥 교과 전형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사실상 차별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구현할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대학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튼 첫 해 특히 2024학년도에는 거의 혼란의 연속이지 않을까? 그리고 2025학년도가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 현재 중3 아이들은요 지금 고1 아이들이 선배들 고1 선배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이 어떤 맨땅에 헤딩을 하고 어떤 식의 시행착오를 겪는지 생생한 증언을 듣고 간증을 듣고 입시를 대비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의 신청을 받겠대요. 이의 신청. 입시 결과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이해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건데 기준을 정했다 칩시다. 그러면 수시가 지금 입시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에 말씀드리면 수시 카드 6장이죠. 그렇죠? 6장 중에서 일반고 아이들이 보통 3장 정도는 학종을 써요. 그러면 수험생수 곱하기 3 내지는 4 정도 하는 게 수시에 지원한 학생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이들이 수시에 지원을 하고 나서 너는 탈락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랬을 때 정말 기쁘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오케이 인정 이럴 수 있는 상황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죠. 기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장 저부터라도 밑져야 본전인데 이해시청 기준에 해당된다면 일단 한번 제출해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대학 입장에서 이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처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난달쯤 만났던 그 한국 외대 그 담당관님이 얘기를 하시는 게 이러다가 우리도 가을 학기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해 안에 입시를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런 식의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 맥락은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자소서도 없고 추천서도 없으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세특을해도 한 500자 정도는 써줘야 볼 게 있지 않겠냐. 내용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서류를 평균적으로 학종에 있어서 서류 분석 시간 몇 분이다라는 거 이게 올해는 아니고 작년과 재작년에 기사화된 적이 있어요. 몇 분 정도 볼까요? 숫자는 일단 1부터 10 사이에 있고요. 10분의 1이기 때문에 이럴 때 여기 지금 자리가 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탐나는 게 아니고 요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걸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함부로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걸 떼가지고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떼도 되나? 네, 되네요. 자, 이거 확률 10분의 1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이거 얼마짜리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냥 아무거나 한번 찍어 보시죠. 설마 1분은 아니겠지, 그쵸? 예, 아무거나 한번 질러 보세요. 3분, 3분보다 조금 많아요. 누구, 5분 누구예요, 5분? 2분인데, 이거 어떡하지? 나중에 원장님한테, 요거 떼가도 되나? 제가 무슨 강연을 하다 갑자기 도둑놈이 된 기분인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죠, 뭐. 예, 다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서 오신 분들인데, 그러면, 여기 어머님하고 저 뒤에 어머님, 조금 이따 끝나면은, 이거 챙겨가시면은, 잊지 마시고, 안 그러면 제가 가져갈 거니까. 자, 5분 동안 봤다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3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이렇게 혹시 큰 아이가 있어서 고등학교 작성된 거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작성된 아이들은 한 30장 정도 됩니다. 그거를 무슨 입학사정관들은 전부 다 속독의 대가일까요? 그렇지도 않겠죠. 5분 만에 본다. 학생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진짜 이건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바꾸는 게 맞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입장이고요.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또 딴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머님이 이제 어떤 특정 고등학교의 교사예요. 뭐 과목은 뭐 좋아하시는 걸로. 뭐 예를 들어 내가 무슨 뭐 국어 교사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한 반에 보통 이 지역은 그래도 밀도가 높은 편이라 대략 한 30명씩 됩니다. 30명이면 불가피하게 어느 학교나 어느 반이나 마찬가지예요.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게 마련이고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에 비해서 좀 농땡이 피우거나 바닥을 깔아주는 친구들이 있죠. 1등, 2등, 3등 하는 아이들은 500자 아니라 600자, 700자도 써줄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생각을 해보세요. 뭐 25등, 26등, 27등, 30등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들한테 도대체 뭐라고 써줄 것인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하는 게 세부 능력이 있고 특기 사항이 있어야 쓰는 건데 심각한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요.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했는데 나는 쟤랑 눈을 마주쳐 본 기억이 없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얘한테 500자 뭐라고 쓰지? 그렇다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모든 과목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는 않다 보니까 특정 과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쓰려면 그냥 욕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게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는 또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치겠는 거죠. 아이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적도 없고 숙제를 해주면 숙제해온 꼴을 본 적이 없고 시험을 보면 한 50점 맞는데 이걸 이해했다고 쓸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이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사실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24학년도 입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학년도에는 그렇다면 영역을 조금 축소해서 실제 반영 영역은 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그래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류를 최소 30분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교육부 입장이에요. 그리고 정치권 입장이고요.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요. 이제 수시 지원이 끝났죠. 2022학년도 고려대 학종 지원자가 24,429명이에요. 그나마 학령 인구가 줄어서 조금 줄어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 전에 중앙대 학종 기준으로 보면은 그때는 한 5만 명 정도가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한 2만 4천 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이제 산수를 한번 해보면 입학사정관 한 명이 30분씩 서류를 검토한다. 근데 2만 4천 명을 봐야 된다. 우리가 그래도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너무 크게 침해하면 안 되니까 그냥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일주일에 볼 수 있는 게 80명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서류만 봤을 때. 그러면 한 달 동안 봤을 때 8, 4, 30 대략 한 300명 좀 넘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한 달 안에 이 아이들의 서류를 완벽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은 38, 한 입학사정관이 한 80명 정도는 필요하겠네요. 한 달 안에 보려면. 그렇죠?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봐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학년도 학종이 거의 도입된 이래로 지금까지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이제 서울대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주질 않아요. 사교육청에 있다고 하면 제가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있을 때도 안 만나주는데 다른 학교들은 다 만나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80명은 고사하고 전 입학사정과 입학처 직원이 20명 넘는 학교를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뭐 외대하고 경희대는 뭐 왔다 갔다 좀 하는 편이고 요 학교들이 좀 한양대가 좀 많고요. 여기가 좀 많은 편인데 그래봐야 10 몇 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단 물리적으로 가능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1년 내내 평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교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뭐 이걸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지원해 주든가 국가에서. 근데 그러진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보는 게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항목을 보기보다는 일부 항목에 포커스를 맞춰서 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중간 결론을 내보자면은 24학년도 입시에서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내신 비중이 강화되는 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세특 중심의 성취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동안도 내신이 중요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등급만으로 표기되는 숫자 플러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선생님들이 정성적으로 무엇라고 써주느냐가 앞으로 24, 25, 26이 되면서 어찌 보면은 입시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별 요인이 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시 비율이 확대돼서 서울 주요 대학은 정시 40%로 확대가 되긴 합니다만 서울대 정시 발표, 거기에 내신을 집어넣겠다 발표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 발표 내용도 유심히 살펴보면 내신 성적 정량적인 부분도 들어가지만 그 안에 네가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고 또 그리고 거기에서 받은 시험 점수나 수행 점수뿐만이 아니라 어떤 연계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학생에게 A 또는 B 또는 C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정시 비율이 확대됐지만 많은 학교들이 서울대의 롤을 따라간다는 걸 전제로 깔고 보면은 세특 중심의 성취도를 확보해야 된다. 그게 정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수능이 중요하다는 거는 생략됐다 뿐이지 예나 지금이나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수시 전형으로 이후에 대학 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될까? 가볍게 좀 짚어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참 뻔한 말이다. 그쵸? 1학년부터 차근차근 교과 성적을 관리하자. 교과 전형의 핵심은 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펼쳐지면서 학생들이 온전하게 상대평가로 평가되는 거는 1학년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과거에는 1학년보다는 2학년, 2학년보다는 3학년 때 어떻게 성적이 향상되어 가는지를 보여줘라 라고 얘기했다면 전문교과 그리고 또 나의 전공과 관련된 과목은 그 패턴을 따라야겠지만 1학년 때 얼마나 안정적인 성적을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추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뭐 관공서나 학교에서 설명해야 할 때는 이제 지금 드릴 말씀이 좀 편한데 학원에서 설명할 때 가끔씩 좀 부담스러운 게 이 학원이 지금 어떤 수업을 깔고 있지라는 게 조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면 잘하는 아이들이 고2, 고3 선행하는 거를 막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이 끝나고 고1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과목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 쉽다고 느끼고 좀 우습게 생각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번, 두 번 정도 짚고 좀 진학할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고등학교 3년이 좀 편해질 수 있고 그때 받아놓은 성적이 나중에 3학년이 돼서 대입 지원을 할 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통합 과목 같은 경우에는 충실하게 대비를 하고 겨울방학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고요. 최저학력 기준 확인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 좀 바뀔 거기 때문에 이것 마찬가지 흐름만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좀 중요할 수 있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확대가 됐다. 이게 이제 이것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왜 학교장 추천 전형이 확대가 됐느냐? 입시가 갑자기 큰 폭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종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을 어디로 돌리냐면 학교 측으로. 우리가 학종에서 최저학력 기준도 완화시키고 서류도 덜 보다 보니까 어디서 이런 표현이 좀 거칠지만 어디서 되도 않는 것들이 우리 학교에 자꾸 지원을 하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각자 그 고등학교에서 적당히 걸러서 보내주세요의 취지가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학교장 추천 전형이 그동안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학교 자체가. 근데 이게 최근 한 3년 동안 비약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고3 학부모님들은 또 그렇지 않죠. 뭐 되게 뜬금없이 무슨 뭐 국민대라든가 뭐 가천대라든가 동국대라든가 그런 데도 추천 전형을 받아? 이럴 정도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예전에 서울대 직윤이라든가 뭐 고려대, 연대도 이제 뭐 최근 들어서 들어왔지만 이 학교들은 그냥 깔끔해요. 거의 성적순으로 잘라버립니다. 아이가 얼마나 잠재력이 있든 발전 가능성이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서울대 학교별로 딱 이제 뭐 2명을 추천을 하는데 그럼 그냥 공식이에요. 어떻게 추천합니까? 일반고 기준으로 보면은 문과 1등, 이과 1등. 학교에 따라서는 이과 비중이 상당히 높거나 아니면 문과 1등하고 뭐 수능 등의 성적 편차가 상당히 심해서 객관적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일어나지 않겠다 싶은 경우에 요즘에는 아이들의 자연계열 편중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이과에서 2명을 추천하는 사례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끊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솔직히 말하면 지균의 어떤 전형의 특성을 봤을 때 얘보다는 얘가 가능성이 높지만 추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는데 서울대 추천을 못 받았다. 그러면 학생도 학부모님도 우리 지나가고 얘기할까요? 가만히 있을 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럼 그 다음에 따박따박 자른 거죠. 연대가 없을 때는 고대 2명 정도씩 배열해가지고 한 4명 넣고 이런 식으로 잘라 넣었는데, 학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변수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 쭉 내려왔어요. 뭐 한 전교 한 30등까지 추천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카드가 넘어온 게 동국대 추천서가 왔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이거를 그때는 등수가 좀 건너뛰더라도 크게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31등인데 학교에서 동국대 추천서 줄까 말까라고 할 때 오히려 됐어요라고 얘기하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왜 이러는 거지? 그래도 들리긴 다 들리시죠? 예. 내가 30등이 아닌 35등, 36등을 추천했다고 해서 그걸 막 칼 들고 학교 찾아갈 학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확대됐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보통 추천되는 학생들은 교과 성적 당연히 좋으면 좋죠. 근데 이제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하고 교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연계해서 한 아이들에 대한 추천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세택이 중요한 이유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아마 그 사회차였나요? 뭐 이종환 소장님이 오시면 이 부분도 글쎄요 설명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때 설명을 안 하면은 제가 이후 5회차 뭐 그때라도 조금 말씀드릴 텐데, 학교별로 교육과정 편제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좀 준비를 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오늘 중심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고요. 뒤쪽에선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자, 이건 학종 기준으로 봤을 때 학교들이 어느 정도 등급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를 적은 겁니다. 예를 들면 홍익대 학종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등급에서 한 3등급 사이면은 지원 가능하고 합격자가 배출이 됐다는 의미예요.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한 3점, 이건 다 일반고 기준입니다. 특목고도 특목고 나름이지만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 곱하기 곱하기가 아니죠. 더하기 한 1.2에서 1.5등급 정도를 하면은 얼추 이게 맞는데, 학종은 이렇게 되는 거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냥 기본 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변수는 많아요. 어떤 성적, 뭐 가중치라든가 학년별 성적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성적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퉁쳐서 얘기할 때는 요거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은, 국민대 같은 경우 요 부분 딱 잘라내고 대략 한 상위 30% 정도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등급대다라고 보시면은 무난합니다. 나머지 학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한 70% 정도 잘라내고 위에 30% 정도로 보면은 그 성적대가 지금 현재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정도 등급대가 나오면 학교에서 이견 없이 추천서를 줘요. 그 학교에 대해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 마련되는 경우엔. 그럼 기준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1차적으로 그 정도 성적을 만들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많이 하진 않더라도 활동을 한두 가지 얹으면은 최소한 추천서를 한두 개, 두세 개 정도는 확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성적 기준은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체크사항 다 좋은 말이다, 그렇죠? 관심과 열정, 성장 잠재력을 보이자. 이것도 계열 적합성을 보이자. 선택 과목에 대해서 학생부 기재 내용을 중시하자. 심화 활동과 연계 활동이 중요하다. 이것도 뭐 교과와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종합이라고 하더라도 교과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로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제 그 부분 말씀드렸죠. 진로 항목을 대학교 입장에서 그냥 빼도 돼. 그건 뭐 우리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사실은 학생별 진로에 의거한 다양한 활동과
학생별 전문성을 함양하는 게 우선적인 목적인데 어떻게 그걸 뺄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하나의 좀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둘 다 내신이 1등급이에요. 물론 주변에서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1점대 등급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아이가 이제 활동을 했는데 가라는 학생은 이런 활동을 했어요. 나라는 학생은 이런 학생을 했어요. 불가피하게 한 명만 뽑아야 된다. 그럼 누구 뽑으면 좋을까요? 가? 나? 아, 내가 볼 때는 나 학생이 좋은 것 같다 하는 분 이렇게 자신 있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 그런 분들 좋아해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예, 그런 분들 좋아하거든요. 대체로 보면은 가 학생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았고 실제로 이런 아이들이 뽑혔고 그래 왔습니다. 나 학생이 잘못했냐? 그렇지 않아요. 나름 성실하게 잘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이거 실존하는 아이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맡았던 아이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한 20년 동안 입시를 하면서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성실함만 놓고 봤을 때는 무조건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특목자사고 쪽이고 이 친구는 일반고 쪽이었어요. 요즘에는 일반고도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을 그래도 많이 좀 개발해서 넣으려고 하는 추이이긴 합니다. 1차적으로 가장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뭐냐면 왠지 이쪽이 좀 더 있어 보이고 전문적이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반인이 보는 시각은 거기서 끝인 경우가 많은데 입학 업무를 담당하는 사정관이나 담당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진로에 대한 모색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뜻 느낌이 오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이왕이면 진로에 대한 모색을 하되 학교에서 지원까지 해주면 더 좋겠죠. 그냥 이 지역 학교가 아니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외대부고를 졸업한 학생이고요. 이 친구는 영동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에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진로가 사라져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진로 때문에 이 아이를 뽑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근거가 뭔가 진로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로를 직업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상급 학교에서 원하는 진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직업이 이거기 때문에 내가 외교관이 진로이기 때문에 국제학부에 지원했어요.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했어요. 이걸 통해서 내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진로 설정이란 주제를 통한 과제 해결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진로 설정이 잘 되어 있구나라고 상급 학교에서는 바라본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은 뭐 때문에 바쁘냐면 이제 고3 아이들은 전부 다 자소서가 끝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면접 대비만 간헐적으로 좀 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중3 애들은 아직까지도 자소서 쓰고 있거든요. 특목자사고 준비하는 애들. 근데 이 친구들이 진로가 다양하겠죠. 어떤 아이는 의사, 어떤 아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교관,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경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진로에 대해서 상급 학교에서 그게 특목 자사고가 됐든 대학이 됐든 임의로 좋은 진로다 나쁜 진로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는 선생님 진로를 썼으니까 오케이 플러스 10점. 너 의사, 우리는 의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러면 의사면은 뭐 할 건데? 그리고 그동안 뭐 해왔는데? 직업적 특성의 아이들이 얽매이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봉사를 할 때도 억지로라도 무슨 요양시설, 의료기관에서 봉사를 하려 드는 거고 그것만이 어떤 의사의 진로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굳이 학교에서 멘토 멘티 활동을 하려고 하고 동아리에서도 봉사에서도 아이들 가르치는 활동 같은 거 있습니다. 편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일종의 과외 형태로 수업하는 그런 봉사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진로를 설정할 때 이런 방식의 주제를 통한 과제 해결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의료인이 됐든 아니면 그쪽 의학학 분야가 됐든 그쪽에 대해서 진로를 정할 때 그냥 의사, 신약개발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렇게 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내가 관심 있던 게 RNA 계열 바이러스에 통하는 그리고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의 기사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
관심을 가졌다면 자료도 찾아볼 수 있고 연구도 해볼 수 있고 그와 연관된 책도 읽어볼 수 있고 그냥 그런 활동만 쌓아 나가는 거예요. 진로가 뭐다라는 걸 특정하지 않고. 그럼 그랬을 때 이런 활동이 차츰차츰 쌓여 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3학년이 돼서 진로를 쓸 때 운신의 폭이 넓어집니다. 의사를 써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사를 써도 되고 신약개발자 또는 뭐 이제 어떤 면역학 관련된 혹은 국가보건기구와 관련된 좀 무대를 넓혀서 세계로 가게 되면은 그 WTO가 아니죠. WHO인가요? WHO가 맞죠? 네. 그런 쪽까지 연계해서 확장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네가 좋아하는, 네가 잘할 수 있는 소재,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연계 활동을 쌓아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진로 활동이다 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중3에서 고1 넘어갈 때 그런 내 전략 과목이나 관심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거나 좋아요. 쉽고 어렵고 좋고 나쁘고의 기준은 없습니다. 뭐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거나 하나만 정해서 가지고 가면은 3년 뒤에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든든한 보험을 들어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교과도 종합도 수업 시간 내 했던 활동 그 중에서도 세특을 중심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교과 세특, 국과 배드 사례를 조금 좀 짚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학생입니다. 이제는 상위권이라고 작성을 했어요. 일반고에서 1.5등급이다. 사실 이 지역 기준으로 본다면 이 정도 성적이면 거의 전교권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내용을 이제 뭐 언뜻 쭉 글자 수가 많아서 한눈에 읽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편하게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진로와 관련된 탐구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 근데 이 친구의 진로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이 친구 간호사예요. 진로가. 근데 과목이 수학이에요.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간호사를 진로로 하는 아이들이 수학 과목을 내 진로랑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세특이 강조되니까 내가 친한 선생님, 내가 잘하는 과목은 무조건 진로하고 연계한다라는 생각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연계가 돼요. 어떤 식으로든 하면. 그래서 수학을 접하면서 요 앞쪽에 있는 내용,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수학적 해석도 그렇고요. 또 뒤에 보면은 혈당 측정기, 혈당 송신기 이런 것들이 다른 과목이 아니라 심지어는 과학도 아니고 수학적 과목에서 얼마든지 적어줄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연계성만 갖추고 선생님과 소통만 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쓰여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에 반해서 그냥 내용만 놓고 봤을 때 나쁜 내용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성적 대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1.04 등급이 나왔는데 이런 아이들은 일단 우리 주변에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멀리 가야 돼요. 지방 쪽에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 쪽이나 근교 수도권에는 이런 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냥 뭐 이건 누가 봐도 전교 1등 아니면 2등 그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는 등급인데 이 내용을 놓고 보면은 수업 시간에 착실하게 한 거는 좋은데 학생의 주도성, 다시 말해서 교과 학습을 충실히 한 것만으로 이 아이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성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마 아니 1.04 받아놓고 얘가 뭐 세종대 숭실대 쓰진 않겠죠. 이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세종대 숭실대가 혹시 세종대 숭실대 나오신 분 계십니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등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딱 이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세종대 숭실대를 언급을 했지만 그 학교들에 쓰기에도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만약 내가 자연계열 쪽 학과에 지원을 한다, 수학이 베이스가 되는 뭐 수학과가 됐든 공대에 지원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이거 가지고는 명함 내밀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상위권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고에서 1.3등급 받았던 아이인데 통합사회예요. 통합사회랑 통합과학 같은 경우가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지만 지금 한창 진통을 겪고 있는 과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디에서 진통이냐면 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학교별 분익부가 워낙에 편차가 커요.
어떤 학교는 이 부분을 다소 좀 적극적으로 적어주는데 일부 학교는 이걸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위권 중심으로만 관리를 해주고 이거는 저보다도 오히려 이 동네 거주하시는 어머님들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인원이 너무 많아요. 이건 모든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다 듣다 보니까 세세하게 써주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뒤쪽에선 통합사회 말고 통합과학이 나올 건데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절반 이상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했던 활동, 내가 쓰였으면 하는 내용을 선생님께 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매력 없는, 너무 천편일률적인 내용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과목별로 토론과 발표가 다수가 있다. 토론을 했다, 발표를 했다, 그리고 어떤 수업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진로와는 이 친구는 조금 좀 무관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수업 시간에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착실하게, 그리고 글자 수도 거의 500자를 채우다시피 써주시긴 했어요. 물론 양으로 승부하는 싸움은 아니에요. 세분능력및 특기사항이. 그렇긴 하지만 이 내용이 불필요한 말을 반복하면서 500자가 채워졌다면 오히려 좀 추격해서 쓰는 게 더 낫겠지만 나름의 내용 자체가 충분히 학생에 대한 설득력과 전달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하게,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돼서 합격한 친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거 뭐 열심히 필기한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나름 스크랩한 거 이것도 나쁘다는 게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성적 대비 이 정도면 이 지역 성적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못해도 한 전교 20등 안에 무조건 되는 성적이라고 보시면 아마 될 겁니다. 학교에 따라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근데 다른 내용이 없으면 보통 좀 선생님들이 수행평가했던 내용이라도 풀어서 써주시게 마련인데 그 부분도 없어서 분량도 다소 좀 너무 적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 중학교 때 받아놓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도 아이의 성적대에 따라서 성적이 좋지 않은 과목에 많은 양이 들어있길 기대한다면 그것도 조금은 좀 맞지 않는 내용이겠죠. 하지만 잘했는데 좀 부족하다면 뭐 선생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혹시 뭐 제대로 어필을 하지 못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중상위권으로 넘어가자면 이렇게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상위권, 중위권으로 내려올수록 이때는 양도 중요합니다. 얼만큼 500자에 근접하는 분량을 채워줬느냐. 그러니까 양적 승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교과 수업과 연계하고 확장했던 내용, DNA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쭉 등장을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관심이 없으면 좀 하기 힘들거든요. 학교에서 이 부분까지 짚어서 아이한테 주입해 주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뭐 욕심 같아는 전문성이 있다면 좋겠지만 아주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흐름을 만들어낼 필요는 있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와 비교했을 때 이것도 좀 공교롭게 좀 분량이 적어요. 물론 뭐 딱 보시면은 뭐 허블 그래프 상수도 나오고 뭐 엘니뇨 라니냐 같은 것들도 나오고 나름의 그래도 하기는 했구나, 좀 열심히 했구나라는 부분을 좀 알 수는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이 친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요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확장이라든가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주제나 내가 원하는 연구 방향이 없으면 뭐 선생님이 지어서 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잘하고 못하고 나중 일입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드는 학생 중에 앞쪽은 좀 제외하고 학교에서 받은 자율활동 시간에 흡연 예방 교육을 받고 나서 친환경 건축가로서 꿈을 펼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고대 수시에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시발점이 학교에서 했던 흡연 예방 교육이었어요. 뭐 담배 그 한 개 피 안에 유해 물질이 4천여 가지 들어있다는데 의심을 품고, 역시 이 조그만데 어떻게 4천 개가 들어가? 그 생각을 해가지고 일부러 집어넣으려고 해도 없겠네. 그래서 쭉 이런저런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책도 읽고 거쳐서 고3 때, 보통 고3 아이들은 그런 행사 참여를 잘 안 하는데 진로 체험하는 행사에서 본인이 만든 친환경 주택 모델, 그러니까 조형물을 하드보드지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발표를 해서 나름의 호응을 이끌어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다고 할 때 고3인데 그게 뭐 하는 짓이냐부터 시작해서
맞는 결과물 직접 제 눈으로 봤거든요. 아, 실물을 보지 못하고 사진을 봤어요. 사진 찍어준 걸 봤는데 작품을 보내니까 무슨 쓰레기를 찍어서 보냈어. 이렇게 너무 뭐 친하니까 농담을 한 거긴 합니다만 너무 조잡해요, 진짜. 근데 물론 이 아이가 무슨 뭐 건축학과나 뭐 미대가 아니니까 그런 쪽에 조예가 깊진 않았겠지만 진짜 덕지. 막 이게 그냥 툭 치면은 무너질 것 같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학교 생활기록부에 뭐라고 적혀요? 이 아이가 진로 체험이라는 행사에 본인이 직접 손으로 만든 친환경 주택 조형물을 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본인 꿈을 당당하게 밝혔고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끝. 그걸 갖다 설마니 대학에서 그때 만든 거 가지고 와 이런 경우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뜻인지? 적어도 이 친구가 잘한 건 누가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주도적으로 이걸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 그런 시도가 담기게 되면은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해도 내가 사정관이라고 해도 나름 좀 기특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꾸 아이들이 주저주저 하는 건 뭐냐면 잘할 자신이 없어서. 내가 이걸 진짜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야, 네가 그걸 되게 잘할 것 같으면은 네가 그 대학 학과에 입학할 필요가 없어. 그럼 지금부터 전문 직종 일하면 되잖아. 근데 모르니까 배우러 들어가는 건데 그걸 교수들도 양심이 있는데 니들한테 무슨 대학원생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실패할 걸 두려워하지 말고 뭐가 됐든 시도를 그렇다고 너무 이것저것 하기보단 진로와 조금이라도 연관 있는 걸 하게 되면 이제 수업 내용 외적인 것들이 기록돼서 들어갈 거다라는 겁니다. 중상위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 긍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진로가 법조인인데 영어 수업을 통해서 법조인적 진로를 풀어냈다라는 게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소재들도 들어가 있어요. 재밌는 거는 법조인으로 바꾸게 된 게 고3이 돼서 바꿨는데 그 전에는 그냥 딱 감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로봇공학 쪽 관련된 쪽에 관심이 있어서 좀 분야가 되게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을 거예요. 고민하다가 나중에 법조인으로 틀었는데 야, 그래도 공대에서 법조인으로 트는 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 로스쿨에 아이들이 진학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상경계열 쪽 아이들.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쪽 아이들의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 비율이 높은 게 공대예요. 로스쿨 가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전혀 동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렇게 좀 잡아나갔다 영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굳이 뭐 영문과, 영어 교사, 외교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내 진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달라는 의미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잘했어요. 잘했는데 얘는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좀 언뜻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이 친구 이제 히스토리를 같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른 과목은 좀 다소 좀 부족했는데 영어는 거의 전교에서 유명할 정도로 이렇게는 거의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그 영어 선생님처럼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잘하는 아이였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지원하는 것도 그 영어 특기자 전형 쪽에 지원을 하는 친구인데 그거에 비하면 내용이 너무 평이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의 전략 과목이고 역량이 뛰어난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내용도 좀 아쉽고 진로와의 개연성도 조금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시에서는 그래서 필요한 게 계속해서 강조한 건 세특 쪽인데 정시, 혹시 이런 분 있으세요? 우리 아이는 죽고 나서나 그냥 정시로 대학 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내고 싶어요 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아까 이게 2개 뜯어놓긴 했는데 임전 정해졌고 지금 이제 원장님이 들어오셔서 제가 이제 더 이상 뜯을 수는 없어요. 답변을 하셔도. 네. 없으세요? 있으세요? 네네.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과목의 우선순위를 놓고 보자면 이거는 무조건 단위수가 높은 과목이겠죠. 그럼 전통적인 주요 과목이 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로와의 연계를 과목별로 한번 일단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아까 왜 뭐 간호사인데 수학을 연계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남은 그랬다고 하지만 난 진짜 죽어도 내 진로 수학하고 연계가 안 될 것 같아. 이런 게 있고, 가만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싶은 과목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과목 중심으로 보통 권해주는 게 한 학년별로 놓고 봤을 때 모든 항목이 500자 꽉꽉 채워져 가지고 완벽하게 기록된다? 이런 아이 저도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어디 가야 있냐면 이것도 시골로 가야 돼요. 저기 시골로 가서 최대한 멀리 가면 좋아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나라인데 들어본 적 없는 지명 뭐 이런 데 있어요. 이왕이면 배 타고 들어가면 더 좋고요. 그런 데서 뭐 전교생 한 20명 있는데 그중에서 한 2명 정도 공부하고 나머지 18명은 막 자연 친화적으로 막 이렇게 생활. 그런 데서는 몰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심지어 공부를 되게 잘해. 막 모의고사를 봤는데 1111을 찍는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도 욕심이 나요. 야, 어쩌면 우리 교장 선생님 퇴임 전에 서울대 한 명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제 막 기대감이 샘솟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온 동네가 그 아이를 위해서 힘을 써줘요. 그런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다 또 거기서 아름아름 다 알잖아요. 야, 이번에 들어온 애 걔 있잖아. 걔가 아이고 보통 아니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군수며 지역 국회의원이며 막 없던 대회 만들어줘요. 걔 모자래요. 그래서 글짓기 잘합니다. 그럼 글짓기 대회를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런 아이들은 전 과목이 싹 다 차는데 이런 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이러니할 수 있지만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는 교육특구, 특목자사고 이런 학교들이 더 그래요. 웬만해서는 얘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확실히 잘하는 점을 보여줘야 얘한테만 좀 좋은 말들을 몰아서 써줄 수 있는데 문제는 옆에 있는 애들이 다 잘하니까 별로 되게 잘한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한 학년에 한 3과목 정도만 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25학년도, 26학년도쯤 되면은 대학 입장에서도 모든 걸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여력이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세특에 대해서도 평가가 편중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정시 전형은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정시 전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대학 가는 거죠. 뭐, 예. 뭐 쉽죠. 예, 방법적으로 되게 쉬운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시는 사실 냉정히 말하면 과정이든 방법이든 절차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결과로 승부를 하는 겁니다. 1, 2학년 때 잘했든 못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3학년 그 수능 당일날 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얼마만큼 시험을 잘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수능은 적어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세부 항목으로 봤을 때 바뀐 부분이 아예 없진 않죠. 어떤 부분들이 바뀌냐면은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국어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언명할 거야, 화작할 거야. 그리고 뭐 문과, 이과 막론하고 확통, 기하 어떤 거를 하지?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죠? 뭐 미적이 좀 이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기하를 해마라.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에는 1+1을 할까, 1+2를 할까? 가끔 흔치는 않지만 2+2를 할까요? 라고 하는 미친 이게 예, 말이 헛나왔네요. 예. 과학에 미친 예, 그런 녀석들이 있는데 아무튼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정도 고민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기에 워낙에 과목에 우수한 분들이 여기 이렇게 딱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맡겨주시면 아마 뭐 아까 보여드리는 그 정도 성적 뭐 다 낼 수 있지 않나요? 예, 눈길을 피하십니까? 예. 예, 내주실 거예요. 이게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또 이런 수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만들어 나가는 거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특히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원에서 만들어 나간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속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택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원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부여는 다음 회차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오늘 메인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사실상 수능 변화는 크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선택에 대한 부분만 조금 여지를 남겨두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입 개편안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진학 전에 점검해 볼 부분이 뭘까라는 부분인데 이제 대개 가시면
서류를 한번 이렇게 딱 펼쳐서 그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대체로 부모님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라면 그게 면접을 치르는 면접관이나 입학 업무를 담당하는 사정관 눈에도 비슷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애를 딱 봤어요. 이거 참여해서 역량을 발휘하고 학교 생활에 활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구나. 뭔가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야, 너 이런 걸 했구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의 답변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제가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천문대 체험 활동을 했고, 천체망원경 원리를 배우고, 달의 표면, 화성, 목성을 관측했구나. 마침, 천문, 물리, 이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였어요. 와, 너 이런 거 했구나.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 한 말은 이거였어요. 그거 우리 반 애들 다 했어요. 그럼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니까 더 이상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귀찮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학교생활기록부엔 적혀 있는데 선생님이 어떤 부분은 오히려 선의를 가지고 과장해서 적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는데 아이는 선생님, 난 그런 걸 한 적이 없다. 그런 걸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잘 써주면 뭐합니까?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잘 적혔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내 스스로의 이해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지.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록의 양은 어쩔 수 없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기록의 양이 줄어들수록 기억의 양이 중요해집니다. 그동안 학생부를 통해서 그리고 자소서를 통해서 추천서를 통해서 적어낼 수 있었던 내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 사라졌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고등학교에서는 그 내용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학교에서도 그 내용을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그냥 줄여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알고 싶고 궁금하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서류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접 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의 양이 중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 기록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기록의 질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아까 뭐 질문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펼쳐서 넣는 것보다 이거는 이제 좀 있으면 정시 상담을 하게 될 텐데 정시 상담하면서 가장 조금 피곤한 케이스가 이 찍은 친구들 이 친구들이 제일 피곤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오셔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쓸 대학이 없대요. 그러니까 왜 쓸 대학이 없어요? 뭐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에 뭐 이과 이다 그러면 솔직히 뭐 중경외시는 조금 살떨린다고 하더라도 그 이하 대학은 좀 전략적으로 써볼 수 있는 학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쓸 대학이 없다는 거는 그 밑에는 학교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2등급, 2등급이라고 보면은 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2등급이 어찌됐건 간에 대략 11%까지니까 한 상위 10% 안에 뭐 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부를 잘하는 아이냐 못하는 아이냐 따져봤을 땐 잘하는 아이죠. 잘하는 아이인데 본인의 눈높이와 실제 쓸 수 있는 대학 간의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한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뭐 1, 2, 4, 5 막 이런 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좀 편해요. 갈학교 수준은 비슷해요. 어차피 중경외신 언감생심이고 권통공수도 쉽진 않습니다. 근데 그 밑에 학교는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는 감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성적으로 그런데 써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은 내신이나 활동 관리도 뭐 전체적으로 완벽한 거 모두 만점 받고 모두 1111 관리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근데 그게 좀 어렵다면은 전략 과목 나의 관심 분야를 좀 특정해서 그쪽에 조금 더 몰아서 하는 게 이후 입시에서는 중요해질 거고 그게 어떤 기록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새롭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항목별로 놓고 봤을 때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항은 거의 배제된 상황이에요. 일부 특기자 전형 정도를 제외한다면. 여전히 여기에 목매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격증 콜렉터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짓 이젠 그만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수상 경력은 간접 적용이 된다. 직접적인 반영하는 학교는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적용된다는 거는 선생님들이 세특 쓰기 전에 수상 경력 한 번씩 꼭 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서 영어를 써주실 때 이 아이가 뭐 이번 학기에 배운 오형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투부정사 용법에 대해서 잘 활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수행평가 시간에 어떤 뭐 오헨리의 어떤 작품을
본인 스스로 뭐 자기의 의견을 넣어서 해석을 했다. 다 적어놨어요. 그런 다음에 완료하기 전에 이 아이의 뭐 수상 경력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데 거기 딱 보니까 뭐야 얘 스피치 대회에서 1등 했네? 그러면 거기 한 줄 더 붙여요. 스피치 대회 1등 했음이라고 쓰진 않죠. 말하기 역량이 탁월하고 본인의 의사 전달을 설득력 있게 할 줄 안다라는 내용이 한 줄이 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접 적용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회에 참여해라 절대로 아니죠. 잘할 수 있는 거, 관심 있는 거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참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진로희망사항은 직접적인 직업진로 항목은 빠져서 대학에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를 기반으로 한 주제 탐구는 여전히 큰 의미가 있고 거기서부터 출발했을 때 좀 더 설득력이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핵심이 되는 건 요 세 가지다.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거는 좀 공립대일수록 그리고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 전공 자체가 공직 윤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진로들 있죠. 교사일 수도 있고요. 공무원일 수도 있고요. 뭐 군인일 수도 있고요. 이런 쪽으로 진로를 정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출결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일부러 빠지거나 하는 친구들은 없겠지만 가끔 보면은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전국에 있는 그 교육 컨설턴트들이 모인 그 단톡방에 한 800명 정도 모인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남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원래 안양외고 담당관도 하고 호서대 입학 사정관도 하고 그리고 전국 입학 사정관 교육할 때도 항상 연수할 때도 가보면 그분 꼭 와 계시고 그랬는데 이분도 그렇고 얼마 전에 만났다는 그 외대나 경희대 사정관 분들이나 입학처 직원분들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만나는 특목자사고 면접관이나 입학처장님들도 그렇고 의외로 학생부를 볼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먼저 점수화하는 항목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출결 쪽을 우선적으로 본다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 부분에서 뭔가 결격 사유가 생기면은 일단 그 부분을 평가를 하고 넘어간다 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불가피하게 무단, 요새 이제 무단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미인정이라고 쓰죠. 그게 뭐 결석이나 뭐 지각조퇴 결과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나름의 근거와 설득이 필요하다. 물어봤을 때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3학년이니까 딱 봤는데 1학년 2학기 때 미인정 결과가 한 2개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이때 너 미인정 결과가 있는데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기억조차 못하는 게 문제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과목 관련해서 못하는 거는 괜찮아요.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장점만으로 똘똘 뭉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같은 경우 보면은 거기에다가 진짜 선생님이 무슨 억하심정을 갖지 않은 다음에야 아이에 대해서 욕할 리가 없죠. 부정적인 말 쓰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긍정적인 말로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입시를 담당하는 분들은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등장하는 표현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 빠진 표현이 뭘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교과 우수하다는 느낌의 평가가 없구나. 이 친구는 다른 활동에서 아이들을 주도했다는 느낌의 평가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향적으로 놓고 볼 때도 이 아이가 뭐 신중하고 뭔가 사력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활동 같은 것들을 해 나갈 때 침착하고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으면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좀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실제로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학생의 서류를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결단력이나 추진력이 다소 부족한 걸로 보이는데 혹시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납득이 가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스펙트럼의 양끝단에 있는 성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침착하고 사력 있고 뭔가 신중하면서 결단력과 추진력까지 갖춰야 돼 라는 뉘앙스의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때때로 단점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너 알고 있어? 거기에 대한 뭔가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보완책 같은 거 가지고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고 기록하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뭘 요청하냐? 해가 끝날 때마다 혹시나 오기재 됐거나 아니면은 학생이 원하는 방향과 너무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면 이게 워낙에 중요한 서류가 돼버렸다 보니까 그 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견을 제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자소서를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자소서 항목인데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얼마나 크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실제로 써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면 요거는 조금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얘기를 해야 된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칠 테니까 이것만큼은. 근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일이 좀 복잡해져요. 해를 넘기게 되면 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해야만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해 연도에 해결을 하고 넘어가자. 그만큼 내 서류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교과 관련 주제를 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입학 전에. 특정 과목 하부 카테고리에서 내가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알아보고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중학교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갑자기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두 다 열심히 하진 않더라도 이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다리를 걸치고 있어야 된다. 학생부 기록은 당연한 말이지만 교사가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 많은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교사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 반면에 자소서 추천서 프로파일 사라진 것들은 내가 오롯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완성도 높은 서류 그리고 설득력 있는 면접을 위한 방법.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게 뭐 진로 선택 과목 혹은 뭐 일반 선택 과목 이런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선택할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한 주제를 하나 선택을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뭐 글을 쓰든 활동을 하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아이들한테 말로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얘기할 때 전혀 알아듣기 힘들거나 설득력이 없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간 점검 차원에서라도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어떤 뭐 방식을 통해서든 스스로가 됐든 그런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3 아이들에게 요맘때쯤 해서 요구를 하는 게 아까 이제 뭐 뒤쪽 계신 분들은 특목자사고 지금 뭐 쓰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원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자기소개서를 쓰겠죠. 근데 지원하지 않는 아이들도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학교 양식은 어디 거든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 학교생활 기록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써보게 되면 내가 어떤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그 내용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거든요. 이것에 대한 분석이 끝나게 되면 고등학교 가서 나름의 전략이라는 걸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 상태로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합격 불합격은 나중 일이고 특목자사 입시를 준비해 본 것만으로도 향후 대입 학종을 치를 때 엄청난 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입시를 치르지 않더라도 자소서를 써보는 것만으로도 간접 체험이 되니까 다른 것들 물론 다 좋아요. 뭐 이것저것 고1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고 내가 부족한 뭐 영어 문법을 도파하고 국어 관련해서도 화작문을 끝내고 뭐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 작업도 꼭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적으로라도 필요하면 학원에서라도 만들어서라도 아이들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빚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여드릴 자료들은요, 특목자사고 아이들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에요. 한민초화라는 활동을 했어요. 자율활동란, 댁에 돌아가시면 우리 아이의 자율활동란 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 거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아이가 학급 인원이나 선도부 같은 걸 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런저런 교육들, 뭐 장애 이해 교육, 양성평등 교육, 아까 얘기한 뭐 흡연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을 받았는지 여부, 졸업식, 입학식, 학교 축제 이런 여부, 그 정도가 기록이 돼 있어요. 고등학교도 그런 학교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활동란에 적어준 게 이런 내용을 적어줬다라는 거예요. 학생도 활동을 했지만 학교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까지 적어주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봐온 자율활동 중에서 필적할 만한 학교, 죄송합니다만 적어도 서울 소재 일반고 중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경우도 있다. 또 하나, 이건 외대부고입니다. 외대부고에서 공부한 학생, 국어 학습을 통해서 여러 과목을 융합을 했는데, 그래서 국어 학습을 했는데 거기에서 연결되는 게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를 읽고 나서 R&D 활동으로 기업과 일반인 간 신뢰에 대한 탐구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뭐 뒤쪽에 보면은 손종 고전시가 미학 강의, 고전시가와 대중문화의 소통과 공감을 읽고 나서 이게 고전시가라고 하는 게 현대적 가치에서 어떤 미학적 가치와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뜻입니다.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야, 저걸 고딩이 한다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할 수 있고, 수준이라고 하는 게 또 하다 보면 늘어나요. R&D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책을 딱 지정을 해줘요. 한 70권 정도를 지정을 해주면 그 중에서 본인이 선택적으로 최소 10권 이상 읽고 나서 거기서 컨택을 해서 함께 이걸 가지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해주면 따라가면 되고 해주지 않는다면은 이런 정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아니지만 명문대를 원한다면 이런 흐름을 타야 된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라라는 겁니다. 이런 연구를 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인천에 있는 포스코 고등학교예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인데 행동특성 및 종합 이건 물론 2019학년도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천자까지 쓸 수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시작도 아니죠. 앞에 문장이 더 있죠. 근데 이 안에 이런 내용까지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부분만 좀 유념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들어가지 않을 법한 내용들도 써주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다. 2025학년도부터 특목자 사고를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교육부에서. 그 이유는 고교 학점제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인데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때 일괄적으로 학교 못 없앱니다. 아마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럼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여전히 이러한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록해서 대입을 준비해 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쓴 내용인데 뭐냐면 모든 중3은 3년 뒤에 대입해서 만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 눈앞에선 이런 아이가 없다 하더라도 어디선가 이런 놈들이 스물스물 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유념을 해서 모든 항목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한두 항목 정도는 뭔가 변별력 있는 후킹 키워드가 등장해야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이후 입시에서 뭐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요즘엔 필수라고 합니다만 재수삼수 거치지 않고 그냥 제때 제깍제깍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너무 그쵸. 길어졌네요. 제가 한 1시간 한 20분 정도면 되겠거니 했는데 거의 뭐 1시간 반 넘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제가 준비한 순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후 또 5회차에서는 학생별 뭐 유형이나 성향별로 어떤 식의 좀 전략 계획이나 학교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좀 부연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강연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